관용,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또는 그런 용서. 옛 성인들의 이야기 중에는 다른 사람의 잘못도 이해하고 용서한다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관용 속에는 늘 자부심이 있다. 그대가 굳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한 것과 동일한 집안에 서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대가 그를 너그럽게 용서한다면 그대는 그의 은인이 된다. 게오르크 짐멜. 법으로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견해를 아무런 제재 없이 표현할 수 있게 되려면 누구에게나 관용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 아인슈타인. 과연 관용이란 무엇이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만큼의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걸까요? 네, 오늘 첫 곡은 김동률의 감사였습니다. 오늘 오프닝은 관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오늘 바칼로레아 철학하는 시간, 오늘 읽을 주제가 바로 이 관용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먼저 질문을 읽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짧게나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 관용의 정신에도 비관용이 내포되어 있는가? 관용의 정신이 도덕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데에는 누구나 동의한다. 그런데 그러한 관용의 원칙으로 모든 것을 용납하게 된다면 이것은 선과 악의 구분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그래서 부도덕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무제한적인 관용은 오히려 수동적 무관심의 동의어가 아닐까? 네, 바로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관용, 단어도 뭔가 많이 들어본 것 같으면서도 새삼 관용하니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먼저 광고 나가는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관용의 기초. 관용은 분명 자발적인 것이 아니다. 본래적 충동은 낯선 것을 불신하는 쪽으로 간다. 그래서 근본적 공격성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타인에게서 자신의 보존을 위협하는 무엇이 나타났을 때 보이는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은 방어 혹은 투쟁일 것이다. 그러한 개별적 태도 이상으로 우리는 인류 역사가 얼마나 많은 비관용의 예로 점철되어 왔는지 잘 안다. 배타적 종교들로 인한 비관용의 끔찍한 예들을 수많은 종교 전쟁의 역사를 통해 보았으며 아직도 그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을 안다. 철학조차도 고대에는 다른 사고들이나 타인에 대해 열려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관용의 개념은 늦게 생겨난 것이다. 기독교에 의해 주장된 모든 사람들 사이의 평등은 오랫동안 엄격히 이론적으로 머물렀다. 신세계를 발견한 서양인의 눈에 비친 새로운 세계의 문화는 기존의 사고방식에 의존하면 할수록 왜곡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것, 다른 것이었다. 그래서 몽테뉴는 식인곡들에서 단순한 눈을 통한 르포 형태의 글쓰기를 통해 다른 것은 곧 야만적이다 라는 식의 태도를 경계하고 오히려 자신 속의 야만성, 프랑스인의 비인간성을 고발했다. 18세기 사상가들은 이성의 힘에 호소하며 종교가 표방하는 것들의 모순과
종교인들의 비관용을 고발하기도 했다. 볼테르는 폭군이 자유라는 말을 두려워하듯 관용을 겁내는 종교인들이 있음을 꼬집었다. 완전한 상대주의의 어려움. 현대 사상에서 관용은 타인을 향한 존중의 의무로 정의된다. 그것은 부분적 차이를 견뎌내는 단순한 능력 이상이다. 그런데 그 타인은 근본적으로 비하이다. 그래서 관용을 요구한 후 차이성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고 인류를 차이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다시 정의하게 되는 것이다. 나에게 단맛의 음료라도 아픈 사람에게는 쓰게 느껴질 수 있고 가까이서 보면 네모의 형태라도 멀리서 보면 둥근 형태로 보일 수 있다. 하나의 절대적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환상이 있고 여러 관점이 있다. 그래서 변화 가능하고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인간은 서로를 관용해야 한다. 계몽주의 철학자의 이러한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만물의 척도인 인간의 관점은 주관적이고 불완전하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관용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정치 분야에서 관용적 사고방식은 그것을 파괴하고 싶어 할 정도로 반박하는 사고나 행동마저 관용함으로써 스스로를 사라지게 만들지는 않는가? 사실 장애물을 모르는 비관용은 더욱 강화되기만 할 뿐이다. 그래서 토론에 붙일만 하고 사회 전체를 다스리는 자유로운 표현의 원칙과도 양립할 수 있는 약한 형태의 비관용만을 허용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다. 사회계약은 그래서 자신의 의지를 타인들에게 주장한다는 구실로 근본적 협약을 파기하는 사람의 추방을 예견한다. 인격 침해. 우리의 어리석음을 서로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자연의 첫 번째 법칙, 인간의 전유물이다. 라고 한 볼테르는 인간에게 공통된 불완전성의 기초에 관용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런데 관용은 상호성을 가정한다. 상호성이 없을 경우 관용의 정신을 지닌 사람에게서도 비관용이 나타나게 된다. 학살 수용소, 집단학살, 고문의 형태로 나타나는 비관용의 예마저 관용의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 관용은 모든 윤리적 요구들을 제거해버리는 가치들에 대해서만큼은 절대적 상대주의의 동의어가 될 수 없다. 모든 것을 인정한다는 구실 아래 그를 파괴하려는 무엇에 반박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상대주의는 모순적일 뿐 아니라 자살적이다. 문화상대주의는 인간의 행동들이 나름의 역사와 사상적 정당성을 갖는 상이한 문화들에 뿌리를 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것이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 문화가 어떤 것이든 완전한 하나의 개체로서의 인격제를 문제 삼는 관행들은 관용될 수 없는 것으로 남아야 한다. 관용은 이성의 편, 보편성의 편에 서려 하지만 문화는 항상 같은 쪽이 아니다. 사회적인 혹은 성적인 범주에서 한쪽의 착취나 지배를 감추려고만 하는 귀납적 합리화 이해는 역사적으로 허다하다. 결론. 역사의 오류는 우리로 하여금 관용하도록 한다. 하지만 관용이 모든 판단을 하지 않게 되는 무능한 의식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가치들 혹은 관행들의 보편화가 인간의 전반적 비하를 가져오는 그런 경우는 관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남는다. 네, 버즈의 용서에 관한 짧은 필름 들었습니다.
오늘 내용 너무 어려워요. 저는 읽으면서도 사실 계속 내용을 또 이해하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느라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어려운 내용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게 제 머리를 헝클어 주실지 문희정 아나운서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철학하자고 찾아오는 여자 문희정입니다. 네. 제가 두 번째지만 그래도 선배님 있으니까 뭔가 내용이 어려웠는데 괜찮아. 우리 선배님 계시니까 괜찮아. 굉장히 의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지금 잠깐만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한 거 지금 잠깐 잊으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최혜윤 아나운서의 머릿속을 매번 흐트러 놓을 거다. 혼란스럽게 할 거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또 그 말을 잊으시고 저를 의지하신단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이게 저도 혼자 좀 헝클어 보려고 했는데 어디서부터 헝클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헝클어 드리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관용 그리고 비관용 문화적 상대주의 이런 얘기들 계속 나왔잖아요. 네. 예. 그리고 역사 얘기도 나오고요. 비야가 뭔가요? 비야가. 비야. 읽으면서도 저도 생소했어요. 한자가 옆에 써 있지 않던가요? 네. 안일비에 라. 그러니까 내가 아닌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말로 써놓으니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아마 지금 요 책이 지금 번역서죠? 네. 이 번역을 하시는 분이 조금 어렵게 번역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학창 시절에 그 철학과에서 전공 서적을 읽을 때 사실은 한국어로 번역된 책을 읽으면은 워낙 문장이 중의적이고 그리고 지금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할 정도로 모르는 맞아. 한자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읽었는데 무슨 소리지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럴 때 한국 책 거의 읽지 않았어요. 그냥 영어로 번역된 걸 읽거나 아니면 영어 원서를 읽었죠. 저도 대학교 가서 진짜 신기했던 게요. 영어 원서 읽는 게 훨씬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정말 전공책 같은 경우에는 번역이 워낙 이상하니까 그 어려운 영어를 떠듬떠듬 읽는 게 오히려 이해는 빠르더라고요. 영어는 상당히 명쾌하죠. 중의적이지가 않아서 오히려 이해하는데 훨씬 쉽고 그다음에 철학적 용어들이 있잖아요. 특유의 철학적 용어들에 대해서 한국어로 번역을 해놓으면 나중에 원서를 찾아보게 되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는 그냥 영어로 번역된 책이나 영어 원서를 읽는 게 훨씬 쉬웠고 영어 문장이 더 귀에 팍팍 들어왔는데 아마 지금도 살짝 번역 과정에서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었을 텐데 액면 그대로 번역을 하신 건지 아니면 약간 어렵게 번역을 하신 건지 조금 의문이 드네요. 어려웠어요. 예. 근데 저는 그냥 정말 쉽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방송을 제가 모니터를 하면서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했더라고요. 급하게 해야 될 얘기들은 많고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은 많고 근데 또 나름 쉽게 한다고 했는데 또 들으시는 분들은 어려워요라고 말씀을 하시고 맞아요. 근데 막상 또 제가 모니터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뭔가 말은 번잡스럽게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전문적인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아마 또 이 시간이 살짝 부담이 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러면은 아주 우리가 상식적이고 우리가 일상적인 눈높이에서 오늘은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좋아요. 관용이라는 거 앞에서 오프닝에서 이제 뜻을 얘기를 했어요. 나와 뜻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는 부분, 인정한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아마 살아가면서 이렇게 꼭 관용이란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함께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고민들이 나와 생각이 다른 저 사람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이며 그리고 왜 내 생각은 사람들한테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는가 또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을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많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어른의 눈으로 보이면 보이는 거고 눈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다. 그래서 내가 네 부모인데 설마 너를 나쁘게 하겠느냐 하면서 끊임없이 부모의 생각을 강요하죠. 그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하는 거.
맞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지금 당연이라는 표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님들은 그 당연함을 당연함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세요.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 자식 간에 가장 비관용의 태도가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그러니까 비관용이지만 명백한 비관용이지만 사랑으로 포장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모 자식 간에 고민할 뿐만 아니라 우리 최혜윤 아나운서나 저나 일상적으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생각이 상당히 많이 다르다라는 거를 매번 느끼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그래 네 생각은 그거구나. 끝. 내 생각은 이거야. 이러고 각자의 얘기만 하고 탁 돌아서는 게 아니라 함께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절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고민을 하잖아요. 물론 최혜윤 아나운서는 선배님이니까 내가 많이 이해해야지 접고 가야지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정말 그 생각을 했어요. 일단 이 관용이라는 걸, 이 개념을 생각하려다 보면 그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네. 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하는 것.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 틀렸어, 달라를 틀렸어라고 많이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그 개념 자체를 다른 건지 틀린 건지 놓기가 모호한 경우도 꽤 있지 않나요? 살면서? 그래서 사실 거기서 이제 비관용적인 부분이 돌출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선후배 관계라고 봤을 때 방송 일에 있어서 제가 명백히 선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전문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둘의 생각이 달라도 제가, 너의 생각은 알겠어. 하지만 이 분야는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생각이 좀 맞는 것 같은데라고 이제 그 순간은 최혜윤 아나운서의 생각을 제가 비관용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비관용이 툭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최혜윤 아나운서 입장에서는 그래 선배님 생각도 맞아라고 갈 것인지 아니면 그건 선배님 생각이고요. 끊임없이 사실은 시대는 변화하는 거고 방송도 변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라는 근거를 댄다면은 제 생각도 좀 들어보시면 하지 않나요? 라고 주장을 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니 도대체 이렇게 그래 네 생각도 맞아. 그래 네 생각도 맞네. 이거 끝 할 수가 없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관용의 한계를 어디까지 지을 것이냐 이것도 엄청난 고민이라는 거죠. 하다못해 일상적으로 자잘한 일들까지 이렇게 관용이니 비관용이니 어디까지 관용을 할 것이니 이런 게 고민이 되는데 이걸 조금 더 확장시켜 본다면은 나라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과연 국민들의 생각을 어느 선까지 허락을 해줄 것이며 그리고 언론의 보도 자유를 어디까지 허락해 줄 것이며 국가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소위 말해서 제가 국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정권을 잡고 있는 권력자들의 입장과 그리고 그 권력에 반대하는 또는 그 권력 아래에 있기는 하지만 다양한 생각을 가진 국민들과의 대척점에서 끊임없이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려고 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국민들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라고 관용적 태도를 보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과연 어느 선까지 해야지 우리가 저 권력자들을 향해서 독재자다. 전혀 관용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정부다라고 비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정말 일상생활의 사소한 부분부터 아주 큰 부분까지 이 고민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마 앞서간 철학자분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당연히. 또 이 관용이라는 게 서로 관용을 양쪽에서 주장을 하는 걸 이 윗사람이 관용을 베풀어서 모두 끌어안는다면 상충하는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해줘요. 나는 북쪽으로 갈래요. 저는 서쪽으로 갈래요. 너도 옳다. 너도 옳다. 그럼 어디로 갈 건지.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황희장승이 생각나요. 네, 그 생각이 저도 지금 나서. 전 그때 어렸을 때 이걸 읽으면서 뭐 이런 사람이가 있어. 잘잘못을 분명히 따져줘야지. 그래 너도 옳다. 그래 너도 옳다. 그럼 결국에는 약간 이거는 한 발 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살짝 했었거든요. 비겁하다. 소위 말해서. 솔로몬처럼 정정당당하게 애를 반으로 갈라라. 뭐 이렇게. 예. 네 잘못
59%, 네 잘못 41% 이렇게 정당하게.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그게 너무 억울했었거든요. 엄마가 동생이랑 저랑 싸우면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지 않으세요. 그냥 둘의 싸운 것 자체에서 둘 다 잘못했다. 왜 더 양보하고 저는 이제 언니니까 왜 동생을 더 품어주지 않느냐. 동생은 왜 언니 말을 잘 따르지 않느냐고 함께 혼내요. 저는 그때 어린 마음에도 혼나면서 절대 나는 잘못한 사람만 혼낼 거야.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와. 네. 근데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육아 제대로 된 무슨 그런 논문 뭐 이런 거에서는 함께 혼내는 게 맞다는 내용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왜 함께 혼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누구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개념을 너무 어릴 때부터 심어주지 말고 그냥 싸우는 것 자체에 대해서 서로 좀 더 이해하기를 더 이렇게 북돋아주는 게 더 맞다고 했던 서로의 것 같아요. 의견이 다를 때 싸움이라는 극단적인 방식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관용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좀 들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이겠네요. 그랬던 것 같죠. 예. 근데 저는 그때도 제가 동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요즘은 그렇단 말이야? 에이 막 이랬어요. 혹시 이제 자아가 제대로 이제 형성이 되고 성장을 한 다음에 소위 말해서 어른이 됐다고 한 다음부터는 친구들이 뭐 같이 다 친한 친구들 그 친구 둘이 싸울 수도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제 우리 최혜윤 아나운서한테 다 서로 하소연을 하는 거죠. 내 말 좀 들어봐. 자, 그랬을 때는 정확하게 그래 네 잘못은 몇 퍼센트, 네 잘못은 몇 퍼센트네. 또는 네가 잘못했네. 그러니 너만 혼나. 이런 적이 있었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그때는? 저는 좀 약간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런 점은 네 잘못도 있어라는 얘기를 더 하는 편이고요. 오히려 아예 멀거나 아니면 내 편과 남의 편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을 때 제 친구가 제가 얼굴도 모르는 뭐 누군가와 싸웠어요. 그러면은 100% 제 친구 편을 들어주지만 이렇게 양쪽을 제가 다 아는 경우에는 뭔가 너 잘못은 이게 있고 네 잘못은 이게 있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 엄마 아빠 싸우실 때 그랬다가 한번 된통 혼났어요. 네가 무슨 재판관이냐고 중간에서 왜 자꾸 네가 여기서 몇 퍼센트를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냐. 아니 그러면 어릴 때 생각했던 거랑 지금 다르잖아요. 분명히 잘못한 사람만 혼낸다면서요. 분명하게 가려주셔야죠. 누가 잘못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만 야단치신다면서요. 근데 이게 커서 보면 또 100% 잘못은 없더라고요. 이 자동차도 100%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쌍방과실이 대부분이지. 지금 점점 황희정승하고 비슷해지고 계신데요? 비열해지시고 비겁해지시고? 근데 어릴 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동생이 100% 잘못하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주체라서 냉정한 판단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저는 이제 혼나는 것 자체로 혼이 나니까 크게 소리를 못 지르고 야, 너 똑바로 안 해. 이렇게 막 소곤소곤 동생한테 화를 내요. 그러면 동생은 그냥 확 지르는 거예요. 같이 혼나자. 내가 혼나더라도 너도 혼나게 만들겠다. 이런 개념부터가 다르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아까 내가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와 내 친구가 싸웠을 때는 난 무조건 내 친구 편을 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릴 때 분명히 그랬다면서요. 잘못을 정확하게 가려서 잘못한 사람을 혼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친구가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일단 이 친구의 기분을 좀 관용하자는 의미에서 친구를 북돋아주고 관용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질적인 사람인지 지금 깜짝 놀랐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중적이고 가식 쩌는데요? 그러네요.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적어도 본인이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셔야죠. 그러게요. 패닉이 왔습니다. 굉장히 재밌네요. 일단 첫 번째 패닉에 빠지셨으니까 저는 목표를 달성을 한 건가요? 예, 정신이 없으시죠. 자, 관용이라는 거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관용의 뜻도 나오지만 사실 관용의 역설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네. 관용의 역설이라는 부분. 그 얘기가 뭐냐면은 자, 관용이 비관용을 포함하는가 포함하지 않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관용은 비관용을 포함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그게 말이 되나요?
좀 말 자체가 약간 모순인 것 같아요. 관용은 비관용을 포함해. 지금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죠. 네. 뭐지? 분명히 반대의 개념으로 제시를 했는데 하나가 하나의 부분 집합인가? 그러게요. 지금 저를 정말 잘 헝클어뜨리고 계세요. 지금 흔들리는 제 눈동자가 보이시나요? 네.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이 관용이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표현의 자유라든지 또는 언론의 자유라든지 또는 국가의 민주주의적인 성숙도 뭐 이런 측면과 연관지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한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그 홍세아 선생님의 나는 파리의 택시 노자에서 똘레랑스 정신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똘레랑스가 결국은 관용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똘레랑스가 참 필요하다. 이 관용.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유독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저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에요. 실생활에서도 많이 느끼고 있고 저 스스로도 일단은 저와 약간 대척점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저를 볼 때마다 나 참 이렇게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사람이구나. 제가 아까 최윤 아나운서한테 장난으로 이중적이고 가식 쩐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건 저를 향한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 안의 이중성이라든지 제 안의 가식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우리에게는 이 관용의 정신이 없는가. 그리고 서양 특히 이제 유럽이죠. 유럽의 역사가 오래된 그런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관용 정신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스스로 관용 정신이 약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회. 네. 그러니까 사회라는 그 뭉터기로 봤을 때 그 사회 전체의 어떤 표현의 자유 지수라든지 민주주의 성숙도 수준, 그다음에 언론의 공정보도 실태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본다면 당연히 관용 정신이 떨어지는 우리가 유럽의 그 관용 정신이 많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그 모든 부분마저도 열악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당연한 결과가 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왜 우리가 부족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사회 문화 속에서 많이 살아가잖아요. 네. 지금은 많이 개인주의화 됐다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사회 시스템이라든지 교육 시스템은 그 전체주의적인 시스템 안에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주의라는 것이 개개인의 어떤 개성이라든지 다른 생각들을 좀 죽이고 전체를 위한다는 공통된 생각도 획일화된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게 전체주의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생활 속에서 젖어 살다 보니까 당연히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쟤는 뭔가 그 생각과 다른 느낌이 있는데 튀는 걸 싫어하죠. 그렇죠. 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다른 건데 다르다라는 걸 튄다라고 표현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 그 표현 속에도 이미 차별성이 내포돼 있고 비관용이 내포돼 있는 표현인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관용이라는 단어나 느낌에서 뭔가 서양 철학보다는 동양 철학적인 느낌이 저는 더 많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뭐 공자, 맹자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 뭔가 이렇게 본인의 스스로를 더 놓고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함께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나 동양 쪽은 오히려 이렇게 한 사람이 도드라지고 이런 걸 오히려 안 좋게 생각하고 개개인의 개성을 죽이고 이게 또 이렇게 부딪히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러니까 관용과 맞닿아 있는 이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대주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상대주의라는 단어. 우리나라에서 교육체계에서 상대평가가 도입된 것도 얼마 안 됐거든요. 맞아요. 그전에는 다 절대평가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대주의라는 것은 사회문화 교과서 안에서 만나는 단어였다는 거죠. 문화의 상대성.
이라는 뭉뚱그려진 시험을 보기 위한 단어로 접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상대주의 또는 문화의 상대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접하고 살지 않았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관용은 오히려 우리 문화에서는 잘 찾아보기 힘든 부분이 아닌가.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관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정말 그 모든 뭐 시스템을 결정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언론사에 근무를 하니까 언론사의 부분과 이제 조금 연관지어서 보자면은 이게 참 희한한 게요. 우리가 보도 지침이라고 그러죠. 네. 자, 어느 내용까지, 어느 선까지를 대중들에게 알 권리로 보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송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어느 선까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라고 끊임없이 자기 검열에 시달리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네.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선이 내가 이 선까지만 얘기할 거야라고 대충 머릿속으로 그리는 선들 또는 우리가 보도 지침이라고 해서 보도할 수 있는 한계까지를 규정 지은 것들을 보면은 유럽의 그 관용 정신이 뛰어난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이 수준 자체가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정상회담에 나오는 외국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있어도 저는 네. 참 부러운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은 거리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거리낄 게 없어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를 생각을 먼저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요. 독일의 다니엘이 히틀러는 나쁜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히틀러에 대해서 영웅시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어릴 때부터 히틀러는 반드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히틀러에 대해서 영웅시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를 당당하게 했어요. 네. 네. 국가 내부적으로도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만약에요, 입장 바꿔가지고, 우리나라 대표랍시고,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그런 비정상회담 같은 예능 프로그램이나 TV 프로그램에 딱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그동안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박정희, 전두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쪽에서 굉장히 그쪽에 영웅적인 대통령이지 않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논란이 많은 사람들이고 명백히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 통치를 잘못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웅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칩시다. 네.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다시 우리나라로 타고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반응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과연 자신 있게 나가서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모르시고 영웅시하시는 건 큰일 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가 욕하는 건 괜찮은데 무슨 다른 나라까지 가가지고 그것도 한국 대표랍시고 TV까지 나와가지고 왜 우리나라를 욕보여? 설마 그렇게까지 말할까요? 저는 약간 그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체적으로요? 다들? 저는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상을 받는다라고 수상이 결정이 됐을 때 네. 노벨상 위원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 편지를 보내고 서명 운동을 벌이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위원회에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냐. 굉장히 놀라워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씁쓸해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전 처음 들어요. 저는 이거 참 우리 내부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거 참 부끄러워. 아무리 그분 뜻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서한을 보내서 절대 노벨 평화상을 주면 안 된다. 취소해라.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서명을 할 정도여야 될까? 저는 절대 우리 사회의 관용의 그 척도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관용의 한계가 어디까지여야 될까?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 관용의 한계를 넓히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넓혀질 수 없는, 이미 정말 충분히 관용적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아주 부족한 관용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억지로라도, 아직 우리 시스템이 그렇게 관용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관용의 정신을 넓히려고, 한계를 넓히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일일 뿐만 아니라, 하지만 반드시 비관용이 적용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얘기 나온 것처럼, 그 글 속에 나온 그 한 부분처럼, 예를 들어서 그래, 난 너와 생각이 달라. 그래서 생각이 다른 너네를 포갑할 거야. 무력으로 진압할 거야. 또는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억압할 거야. 이것도 관용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니? 이거 허락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철저하게 그 부분은 비관용이어야 되는 겁니다. 자, 생각이 다르고 그럴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관용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폭력적인 수단을, 무력을 사용해서 상대를 억압하는 거에는 단호히 비관용을 외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 관용의 한계를 넓힘과 동시에 관용이란 이름을 빙자하여 폭력과 무력으로 정당하지 못하게 억압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단호하게 비관용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좀 판별할 수 있는 눈을 좀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굉장히 의식 수준을 많이 높여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철학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감히 자평을 하면서 저도 오늘 이렇게 새롭게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이 깨닫습니다. 지금 사실 약간 멍해지셨어요. 멘붕 오신 거죠? 네. 그럼 오늘 우리 철학하는 시간, 바칼로레아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성시경의 나에게로 오는 길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철학하는 시간. 저도 정말 이 두 번째 시간이지만 많은 걸 깨닫고 갑니다. 자, 우리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북적북적은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 씩씩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고요. 여러분 안녕.